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우리 생활세법이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이다라고 했을 때 양도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도가액 그러죠. 양도가액이 나오면 여기서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일명 필요경비다 그래요. 필요경비. 이걸 빼줬을 때 양도차익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양도차익.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한다면 양도차손이 되겠죠. 차손. 그래서 양도차익이 나오고 양도차익이 나왔으면 거기에 또 빼줍니다. 그게 이제 장기보유.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그래서 또 공제 빼주는 게 또 들어오죠. 이걸 빼주다 보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 이 양도소득 금액에서 또 빼줍니다.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빼주는 게 이렇게 많아.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걸 빼주다 보니까 양도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표준이 나와요.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이제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과세표준을 구하는 절차가 국세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곱하기 세율, 퍼센트가 되겠죠. 이걸 적용함으로써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다 그래요.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일명 요게 이제 우리가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다가 신고를 해야 될 자가 신고를 안 했다. 알면서 안 했느냐, 정말 몰라서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산세가 또 붙게 되죠. 가산세. 그래서 총 납부해야 될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도 가격이 매매가가 될 텐데 이 가격에서 이 과세 표준을 구하는 절차까지 복잡하죠. 우리가 국세라고 하는 과정들은 국세에 대한 세금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내는 세금의 계산은 그냥 간략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복잡한 절차다 보니까 누구한테 대응합니까? 세무사한테 대응을 합니다. 왜?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세무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무사한테 대응을 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지방세다라고 하는 과정은요. 지방세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잖아요. 일명 광역단체세가 있고 기초단체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세가 있고 서울시에 구세가 있어요. 구로 가는 세금인지 서울시로 가는 세금인지, 아니면 경기도세가 있고 우리 하남시세가 있단 말이에요. 성남시세, 하남시세, 수원시세 이러듯이 기초단체에 대한 세금이냐 광역단체에 대한 세금이냐, 그게 지방세죠. 그래서 지방세라고 하는 과정은 이제 광역과 기초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세금의 체계예요. 광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이제 경기도다 보니까 경기도라든가 서울특별시라든가 대전광역시라든가 광주광역시라든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이런 형태죠. 그러나 기초라고 하는 과정은 이제 시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에 관계없이 우리가 유권자들은 선거를 다 해봤잖아요. 선거에서도 이렇게 뽑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광역단체장이 있고, 우리 현재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도지사죠.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입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광역단체장이지만 여기에 또 도의회라든가 시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의원을 뽑는다 그랬을 때 경기도 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기초단체에서는 시군구 의원을 뽑는다, 하남시의원을 뽑는다, 이런 과정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뭔가요? 광역에서 나타난 경기도 의원은 경기도를 커버하는 거고, 하남시에서 선출된 시의원들은 하남시를 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남시 재정을 제대로
시민들이 냈던 세금이라든가 도에서 내려온 세금이라든가 국가에서 국고가 지원되는 돈이라든가 이 과정들이 하남시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에 쓰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뽑아주는 시의원, 도의원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맨날 행사장 가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박경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근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또 그거 안 한다고 또 저 사람 놀고 있다고 그래. 정말 바꿔야 됩니다. 행사장 자주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자주 다니는가 이거 체킹해야 돼요. 그럼 공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똑같다라는 거죠. 세금도. 그래서 지방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국가가 지원해 주는 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재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 보세요. 국세다 했을 때 세무사를 대행해서 하지만 지방세는 대부분 법무사를 통하게 됩니다. 법무사. 지방세. 대부분. 물론 이제 세무사 권역도 되죠. 등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방세는 이제 취득이라고 하는 취득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서 그런 절차가 돼요. 그런데 지방세는 세금 계산이 아주 단순합니다. 자, 내가 집을 하나 샀다? 취득세를 내잖아요. 취득세. 얼마 주고 샀느냐? 4억 주고 샀다? 그러면 4억에 대한 취득세 신고하면 이게 과세 표준이야. 과세 표준. 그렇잖아요. 계약서상에 얼마로 매매가를 적었느냐. 이 과정이죠. 실제 거래가가 4억이다라고 한다면 4억이 바로 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세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 세법, 회계 이거죠. 근데 남들이 어렵다는 것만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돈벌이가 되겠냐고요. 쉬우면서도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을 해야 이게 될 텐데 남들이 싫어하는 거 회계나 제가 회계학 강의를 아마 83년부터 했던 것 같은데 84년부터 회계학 강의를 하다가 2000년도 접어들면서 아마 99년도부터 이 세법 개론이 있어요. 세법에도. 그래서 그 세무공무원 강의 이쪽하고 겸해서 같이 두 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국세다라고 하는 과정은 이렇게 복잡한데요. 자, 여기서 다 정리하라는 게 아니죠. 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자, 쉽게 가보자. 어떻게 하냐면은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이다. 그러면 가, 필, 장, 기, 가, 필, 장, 기 한 칸 띄고 차, 소, 과. 차, 소, 과. 이렇게 돼요. 자, 차, 소, 과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데요. 잘 보세요. 위에는 전부 다 빼주는 항목들이죠. 공지 항목들이. 차감 빼준다. 공지 항목이고 가에서 필을 빼니까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양도 소득 금액이 됩니다. 다시 양도 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과세 표준이 나온다. 이 절차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세율 이러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에요. 이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가라고 하는 것은 양도 가액의 가자를 따왔습니다. 필은 필요경비의 필자입니다. 그래서 차가 나왔어요. 차는 양도 차익의 차자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장기보유를 적용해라. 장자가 들어오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뺐더니 누가 나오죠?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소가 나오죠. 그리고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뺀다 해서 기를 빼죠. 빼니까 과세 표준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계산 과정은 옆으로 가, 필, 장기 한 칸 띄고 차, 소, 과 이렇게 되죠. 가, 필, 장기 한 칸 띄고 차, 소, 과. 따라해 보세요.
가필장기 한 칸 띄고 차속과. 그럼 그게 뭔 소리냐? 줄여놓은 말이잖아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뺐더니 양도차익이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니까 양도소득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빼니까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다. 거기에 세율을 적용했더니 산출세액이 나오더라. 이 절차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적용하면 내가 땅을 팔았다. 토지를 팔았는데 매매를 했는데 얼마의 세금 정도가 나오구나.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오구나. 우리는 좀 알아야죠. 내 재산을 팔았는데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나가야 될 세금을 1,500 내라고 그러면 그냥 내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하자? 세무사태 의뢰하자. 의뢰하자. 하나도 모르면서 세무사태 맡긴다. 그러니까 세무사 쪽에서 일부 악덕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무사다라고 했을 때 정확한 세무 자격증을 가지고 세무 업무를 하면 좋은데 그걸 또 자격증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직원들 몇 명 앉혀놓고 거기에서 서류 기장 의무해주고 기장 대리해주면서 거기 얼마씩 챙기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확한 세무 서비스.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바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3만 불 시대 그러면 서비스업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현재 젊은 우리 세대들은 3만 불, 3만 5천, 4만 불 시대를 대비해라. 예전하고 다르죠. 몸으로 때워서 돈벌이 하겠다 이런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템. 하나의 아이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럼 그 아이템을 갖고 성공을 했는데 이놈은 세금의 문제잖아요. 또. 세금은 항상 쫓아다니죠.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 내가 어렵게 집장만 하고 어렵게 땅을 사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국가에 내는 세금. 조금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절세라는 겁니다. 탈세가 아니에요. 절세. 아는 사람에게는 절세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있어요. 세부적인 건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 과정을 정리 좀 해달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가필장기 한 칸 띄고 차속과.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됐다. 양도가격에서 필요경비 빼니까 양도차익이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빼니까 소득금액이요.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니까 과세표준이더라. 그러면 과세표준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 원이다 1억이다 나왔다면 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율이 10%가 반영이 된다더라. 그럼 얼마 됩니까? 1,000만 원 세금 내라. 이런 꼴이죠. 그러면 이게 과세표준 요걸 구하는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한테 맡기자. 그렇지만 내가 저걸 팔았을 때 저 빌딩을 처분하게 되면 저 10층짜리 빌딩을 처분했다. 내가 2만 평 정도 안산의 땅 내가 좀 있습니다. 안산 땅 제가 한 5만 평 있어요. 안산 땅이라고 했지. 안산시의 내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을 내가 팔았다. 근데 이익을 얼마 받느냐? 물론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봤다면 양도차익이 아니라 차손이 나왔겠죠. 차손이 나오면 즉 마이너스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세금 안 내요. 세금 안 내요. 그러면 첫 번째 절차 1단계부터 한번 보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라고 했어요. 자, 밑에 가볼까요?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라고 했어요. 빼줬더니 양도차익이 나오잖아요. 자, 이때 양도가액은 매매가를 얘기합니다. 매매가격. 내가 파는 가격. 그러니까 토지다, 땅이다, 아니면 주택이다, 아파트, 상가 이런 과정이 되겠죠.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가격, 매매가를. 근데 이 매매가라고 하는 과정은 현재는 실가잖아요.
실질 거래가액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은 법이 바뀐 게요. 제 기억에는 2007년도인데 11년 됐네요. 2007년 1월 1일부터 실질 거래가액으로 신고해라라고 바뀌었어요. 왜? 원래는 이 이전만 하더라도 실가가 아니라 기준시가였어요. 자, 우리 배웠죠. 기준시가라고 하는 건 모든 부동산들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토지라고 했을 때는 1제곱미터당 얼마다라는 가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한 평금은 3.33제곱미터를 얘기하죠. 맞잖아요. 그러면 1제곱미터당 가격이 토지가 다 책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매매가보다는 낮잖아요. 실제 매매가는 크고 기준시가는 좀 낮아요. 이 갭이 어떤 지역은 막 60%까지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물론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30-40% 정도 될 겁니다. 갭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잡았을 때는 적게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가로 잡아라 이 말은 뭐예요? 양도가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적게 잡아서 경비를 필요 경비를 뺐는데 양도 차익이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양도가액을 크게 잡았어요. 빼주는 건 같은데 그러면 차익은 대빵 크잖아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크게 나왔다. 요 얘기는 뭡니까? 양도 차익이 크면 세금도 많이 내는 겁니다. 양도 차익이 좀 줄었다라고 한다면 세금은 적게 내는 거죠. 아니야, 마이너스나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예전 2007년 1월 1일 날 매매가를 뭘로 반영하게끔 했다? 실질 거래가액으로 신고해라 그런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요. 수도권 일대에 부동산이 바글바글 난리가 났습니다. 2007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세무공무원 강의하다가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가 부동산 세법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좀 벌었어요. 물론 뭐 EBS 강의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이때가 부동산이 급상승되는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그걸 가만히 눈 뜨고 구경만 할 수 없잖아요. 막 돈이 돌아다니니까 저기서 세금을 뺏자 해서 만든 법이 이때 2007년 1월 1일부터 매매가는 무조건 실질 거래가액으로 해라. 이래버린 거죠. 법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적게 신고했던 법이 크게 신고하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실가 신고죠. 그래서 양도가액은 현재 법은 실질 거래가액에 의하여 우리가 양도가를 신고하게 돼 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 매매계약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매매하면 막 다운계약서 쓰고 이랬잖아요. 그게 예전 법에는 허용이 됐어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2007년 이전에 매매가 됐다면 기준시가가 원칙이었어요. 근데 국회 청문회 가서 보면 장관들 청문회 가서 보면요. 뭐 90년대에 취득한 물건 팔 때 왜 당신은 실질 거래가 신고 안 하고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신고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법을 모르니까 아유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집사람이 해갖고요. 전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아유 그게 있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 있어요. 법이 있었는데 기준시가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세무나 회계 쪽은 이 특수 분야예요. 그러니까 국회 보좌관들이고 비서들이고 이 과정을 잘 모른다고요. 그때 당시 2007년 1월 1일부터 실질 거래가 신고로 바뀌었고요. 그 이전에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법이. 그래서 제가 그때 기준시가로 세무사 통해서 신고했습니다. 법에 위반된 게 아니고 그때는 원칙이 기준시가 신고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실질 거래가 신고입니다. 의원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만든 법입니다. 할 말이 없죠.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생중계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저 의원님 공부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 세법이. 그래서 매매가, 양도가액 자체가 현재 법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다? 매매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되어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세금 문제를 알았고 실가를 어떻게 매매계약서상에 좀 다운 좀 시키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 또 써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러면 양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양도가를 줄여줬다, 이런 과정이 되죠. 그러면 줄여주면 좋은가요? 좋을 수도 있죠. 경비가 있으니까 또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도 있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줄여주면 아, 내가 취득세 신고할 때 적게 신고해서 취득세 조금 내구나.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물건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크게 잡으면 좋은, 그 적은 금액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이 손해보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양도가는 현재 법은 실가로 간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경비라고 했는데, 이 필요경비를 우리가 쪼개면은요, 이렇게 나 취득, 보유, 양도의 과정의 비용을 전부 다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취득, 보유, 양도. 자, 보세요. 토지를 가지고 있다, 토지를 취득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토지를 지금 판다, 이때 비용. 이걸 꽉 묶어서 필요경비 그래요. 물론 이 과정을 또 다른 말로는 뭐 취득가액 플러스 보유 과정에서 나타난 뭐 자본적 지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필요경비, 뭐 양도비 포함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과정이에요. 취득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양도했을 때 비용들을 빼주겠다.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아파트를 샀다, 단독주택을 샀다, 토지를 샀다. 취득했을 때 가격이 있죠. 가격. 그 가격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 가격을. 그러면 가격 자체 취득가가 될 거 아니에요.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될 텐데 이 취득가격 자체를 빼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양도가가 10억이다. 10억. 근데 샀을 때 취득가는 얼마였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억짜리였다. 그런데 취득 과정에 들어간 비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법무사한테 대응을 했다. 법무사 비용.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취득 시 구입 재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입 재비용들은 반드시 영수증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물건들을 사면은요, 등기부 등본만 달랑 가지고 나머지 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매매계약서까지 버립니다. 매매계약서고 잔금 영수증이고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죠. 법무사 대행했을 때 비용 영수증 달라고 해서 그것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그 물건을 나중에 팔 때 취득 과정의 경비로서 비용으로 빼줄 수 있는 거예요. 영수증 반드시 확보하셔야 돼요. 취득세 낸 거 다 취득세도 빼줍니다. 2007년도만 하더라도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도 있었어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 있으면 다 빼줘요. 물론 취득세, 등록세는 세금이다 보니까 나쁜 내역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건 빼줍니다만은 영수증 다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다 보유하고 있어라. 등기부 나왔으니까 나머지 필요 없어. 버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가지고 계세요. 그게 취득 과정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유. 보유는 뭡니까? 내가 집을 샀다? 사고 나면 바로 보유죠. 토지를 샀다? 보유입니다. 근데 땅을 샀는데 땅도 수십 가지. 우리 지목만 보더라도 24개의 이름이 있잖아요. 땅의 이름을 우리가 지목 그러잖아요. 그러면 땅에 24가지로 우리 땅을 쪼개놨어요. 그게 전, 닭, 과수, 목장용지, 임화, 광천지, 뭐 있어요? 또 뭐 잡종지 갖고 쪼개진 게 24가지. 24가지 지목이 있는데 땅을 내가 샀어. 어떤 땅을. 잡종지를 하나 샀다. 가서 보니까 뒤에는 임야, 산이죠. 임야도 있고 이래. 근데 이 땅들이 평평하지 않고 막 울뚝불뚝하고 뚝방도 좀 쌓아야 되겠고 이런다.
그래서 정지 작업도 해야 되고 그 뚝방도 쌓아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영수증을 다 가지고 있다면요. 인정을 해줘요. 보유. 그게 단어 하나로 갑시다. 뭐냐?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캐피탈이죠. 좋은 거. 캐피탈이라고 하는 게 진짜 좋은 거 그러잖아요. 우리 회계상에 보면 자본 알죠? 자본. 좋은 거, 자산에서 나쁜 게 부채죠. 부채를 빼니까 자본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산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부채는 나쁜 겁니다. 빚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자본은 좋은 것에서 나쁜 거 빼니까 자본. 진짜 좋은 거, 캐피탈. 그래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라는 회계상의 그 자본 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자본적 지출, 그 단어를 따온 거예요. 그러면 지출을 했는데 자본적 지출이다? 뭐죠? 진짜 좋은 것의 지출이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물건의 업이 됐거나, 즉 가치 증대가 되겠죠. 가치 증대. 또는 용도 변경. 용도를 변경했다. 좋아진 거죠. 이런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과정에 투입이 된 돈이 있었다면, 보유 과정에, 그건 영수증 다 모아놔. 영수증을. 하다못해 간이 영수증이라도 모아놔라. 간이 영수증. 그랬을 때 그 영수증 제출에서 필요경비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세법에서 가장 세금 절세 방법 그러면 요 과정이 보유. 요 과정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이 가격을 업을 시킬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적어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베란다 면적은 아파트 외 면적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거실을 베란다까지는 키우죠. 확장 공사합니다. 그럼 확장 공사를 한다? 그 영수증 가지고 있어라 이거죠. 왜? 그게 이 보유 과정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돼요. 사람으로 볼까요? 결국을 한번 딱 잡아보세요. 예전에 이렇게 안 생겼는데요. 머리도 빠고, 주름살도 생기고, 탱탱했던 이 피부들이 좀 망가져가죠. 그래서 요즘 팩 이런 것도 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좀 탱탱해진 건데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한 얼굴이 이 얼굴입니다. 그런데 박 선생, 너 그렇게 보니까 눈, 코, 입이 아주 모여라 꿈동산이다. 그러면 눈, 코, 입을 조금 정리를 해서 옆으로 좀 늘리고, 이게 뭡니까? 성형수술이죠. 코도 좀 쫙 세우고. 그럼 코를 세우고 쌍꺼풀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좀 바뀌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건 가치 증대죠. 그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냥 성형수술을 했다. 사람으로 따지면 자본적 지출. 부동산으로서 어떤 업을 했다. 근데 팔려고 내놨을 때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다. 왜 그러는? 이와 반대에 수익적 지출이 있거든요.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에 대한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수익적 지출은 뭐냐?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입니다. 현상 유지. 업이 아니라. 쉬운 얘기로 박 선생 내가 집에 페인트 칠을 좀 했다. 페인트 칠을 했다고 했을 때 보기는 좋죠. 근데 건물이 업이 되냐? 안 된다. 그런 경우는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다 해서 수익적 지출이다 그래. 집에 유리창이 깨져갖고 유리창을 바꿨어요. 건물의 가격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 얼굴에 화장품을 좀 발랐더니 사람이 바뀌었다. 어떤 사람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하면 원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 처녀총각들은 본 모습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냥 화장 안 했을 때 모습을 보셔야 된다.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보유 과정에서는 자본적 지출, 즉 그 물건의 업이나 가치 증대나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업이 되는 과정들은 전부 영수증만 있다면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수익적 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다. 우리가 옷 사입고 이런 건 수익적 지출로 본다. 그러면
땅을 정지 작업을 하거나 뚝방을 쌓거나 또는 건물의 리모델링을 해서 좋아졌다면 그건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각종 내가 집 수리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영수증 꼭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죠.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이제 팔게 됐다. 팔게 됐을 때도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양도의 과정에서 발생된 양도 비용입니다. 이건. 파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양도 비용. 뭐 수수료도 있고 이러죠. 매매 수수료. 물론 취득이 있을 때도 취득 수수료 주잖아요. 공인중개사 수수료 나간 게 있다. 확보해놔야죠. 양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양도했을 때 누굽니까?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죠. 그러면 양도 과정의 비용입니다. 전부 빼주겠다. 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빼주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양도가액은 실가로 가지만 필요경비를 이렇게 공제했을 때 누가 나옵니까? 양도차익이다. 그러면 10억에 매매되는 물건인데 제가 아까 5억에 샀다고 그랬어요. 5억에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죠. 1억 정도 들어가 양도에 대해서는 한 2천만 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6억 2천이 되겠죠. 6억 2천. 그러면 10억에서 6억 2천을 빼주니까 3억 8천이라고 하는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본적 지출을 1억이 아니라 더 업데이트 시켜갖고 이걸 2억으로 잡아보세요. 2억으로 잡으면 이게 7억 2천짜리가 됩니다. 7억 2천을 빼주니까 2억 8천밖에 안 나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이걸 최대한 적용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자, 조심해야 될 건 누구죠? 필요 경비에서 특히 보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본적 지출. 요 과정을 주의하자. 주의. 그래서 이 1단계가 양도 차익이 끝납니다. 그럼 2단계 과정에 누가 있었죠? 양도 차익이 이렇게 해서 1단계가 끝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자, 단어 보세요. 장기. 우리 부동산에 세법의 장기 그러면 좀 다양한데요. 하나로 규정해 놓은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1년 이상이 장기다. 어떤 사람은 2년 이상이 장기다. 어떤 사람은 3년 이상이다. 어떤 사람은 5년 이상을 장기로 보죠.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라고 하는 요 기간은 3년으로 규정을 합니다. 3년 이상이라고 봤을 때를 장기다 그래요. 3년 이상.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 보유, 가지고 있다. 가지고. 3년 이상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판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공제 빼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묶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말을 써요. 그 필요 경비만 빼는가 했더니 또 빼주는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거죠.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소득 기본 공제, 그리고 과표가 나오고 세율, 그래서 내는 세금, 요 과정은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가자고요. 내가 집을 판다, 땅을 판다. 양도소득 계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가필장기 한 칸 띄고 차소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필장기 한 칸 띄고 차소과.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